여러분 안녕하세요. 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입니다. 오늘도 가지고 온 무서운 이야기가 많으니까 들어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최악의 여름. 내가 귀신을 결정적으로 믿게 된 일이 중학생 때 일어났던 일이야.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뒤였고, 그러니까 여름방학을 조금 앞둔 시기였지. 기말고사가 끝난 뒤라 학교에선 대부분 수업도 안 하고 영화 같은 거를 틀어줬었거든. 그날도 공포영화를 봤는데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 뭐 딱히 유명한 것도 아니었고. 어쨌든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진 내가 워낙 겁도 없고 귀신 같은 것도 전혀 안 믿었었거든. 그래서 영화도 지루하게 감상하고 학교 끝나고 게임방 가고 진짜 신나게 놀다가 집에는 밤 11시쯤 들어왔던 것 같아. 평소에 체력도 좋고 지금도 항상 팔팔한 편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몸이 막 무겁고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누웠어. 그렇게 깊은 잠에 빠졌다가 내가 목이 말랐는지 화장실이 가고 싶었는지 기억은 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갑자기 눈이 떠지는 거야. 일단 일어나기 전에 습관처럼 눈을 한 바퀴 굴렸거든. 옆에는 남동생이 자고 있었고 밑에 장롱도 보이고 눈을 빙글빙글 굴리다가 내 왼쪽에 있는 창문 쪽을 봤는데 그 창에 뭔가 시꺼먼 게 서 있는 거야. 그게 얼굴은 안 보였고 온통 그냥 그림자 같은 그런 시커먼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느낌이 내가 자고 있던 방 안을 이곳 저곳 살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순간 저거 뭐지? 도둑인가? 싶었어. 근데 곧바로 도둑 맞구나, 저 도둑 새끼 맞구나,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야. 근데 쫓아갈 깡은 없으니까 조용히 일어나서 가족들을 깨우려고 했거든. 근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이거 가위 눌린 건가? 내가 이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딱 느낌이 오더라고. 입으로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목에서 뭔가 막히는 느낌? 목소리가 여기서 맴돌기만 하고 안 나와 밖으로. 진짜 정신없이 이리저리 머리만 막 굴리고 있었는데 그 까만 그림자가 갑자기 창문을 열지도 않고 기어들어오는 거야, 방 안으로. 어우, 지금 생각해도 막 소름 돋는데 그렇게 그 그림자가 엉금엉금 기어 들어오는데 그때부턴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몸에 막 힘을 줬지. 진짜 살면서 그렇게 온 힘을 막 다 쥐어짜본 적도 없을 거야. 막 안간힘을 주다 보니까 겨우겨우 몸을 오른쪽으로 돌릴 수가 있었어. 눈앞에는 남동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고, 근데 그 그림자가 내 등을 막 퍽퍽 긁기 시작하는 거야. 등 뒤를 막 팍팍팍팍.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그 손톱으로 내 옷을 드르륵 드르륵 긁는 그 느낌이 등에서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완전히 공황 상태로 빠졌고 속으로 울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싹싹 빌었어. 기절이라도 해버리길 바랄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체감상으로는 한 2분쯤? 그렇게 막 내 등을 긁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내 눈앞에 다리 하나가 보이는 거야. 발등이 바로 눈앞에 나타났고 그 다음엔 반대쪽 발도 보였어. 그걸 보면서 아, 지금 뒤에 있던 이게 나를 타고 넘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그 다음 머리카락이 스르르 내려오는 거야. 아마 고개를 숙였던 것 같아. 딱 이마까지만 보였는데 그 상태로 한참 동안 그건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어. 그러다가 고개를 들고 장롱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문을 딱 열고 안에 들어가서 장롱 문을 꽝 하고 닫더라고. 그리고 심장을 무언가가 확 쥐고 있다가 툭 놓는 느낌이 나면서 눈이 딱 떠졌어. 가위에서 풀린 거지. 너무 놀래서 정신없이 울고 있었고 일단 이거 거실로 나가야겠다 싶어서 일어나려는데 그 순간 다시 몸이 딱
굳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 그게 들어갔던 장롱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 검은 그림자가 타다다다다닥 완전히 4발 달린 짐승처럼 미친 듯이 막 기어와서 내 이불 속으로 쑥 하고 파고드는 거야. 그 순간 완전히 가위에서 깼어. 그리고 나서 나는 며칠 동안 아예 알아 누웠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토하고 정말 여태까지 살면서 최악의 여름방학을 보내게 된 거지. 그때부터 이런 쪽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로는 진짜 환각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이상한 걸 자꾸 보게 되는 거야. 그게 내 인생 처음 귀신을 믿게 된 계기였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굉장히 무서웠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귀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발이 안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형체는 보이는데 그게 뭐 색깔이 없는 무채색의 모습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형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은 연기같이 뭉게뭉게 있는 그런 형상을 띄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보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보이고. 그게 귀신의 종류일까요? 아니면 사람마다 그걸 인식하는 거에 차이가 있는 걸까요? 사연의 주인공은 검은 그림자처럼 그리고 희미한 실루엣으로 보였던 거죠. 머리가 길었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여자 귀신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가 안간힘을 써가지고 딱 옆으로 돌아 누웠는데 내 등을 막 벅벅벅 긁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내 앞에 발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귀신이 내 등 뒤에 있다가 내 앞으로 넘어간 거지. 그리고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본 거죠. 그러다가 이 귀신이 저벅저벅 가서 장롱문을 딱 열고 장롱 안에 들어간 거야. 귀신들이 장롱 안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옷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습하고 어둡고 좁은 그런 폐쇄된 공간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장롱이 딱인 거죠. 아직까지 뭐 가위를 한 번도 안 눌려 보신 분들은 이게 잘 무슨 말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눌리시는 게 좋고 평생 몰라도 돼요. 가위는 안 눌리는 게 최고입니다. 저도 되게 몸이 허약했을 때 가위에 되게 많이 눌렸거든요. 네, 육체가 강해질수록 정신력도 강해진다고 하죠. 몸을 키워봤더니 그때부터 가위 안 눌리더라고요. 정신이 강해졌는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가위에 굉장히 고통받고 계신다면 운동하셔가지고 몸을 좀 건강히 만들어 보시면 가위에 덜 눌릴 겁니다. 이건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통행로로 장롱이 쓰입니다. 아, 그래서 뭐 나니아 연대기 이런 데서 장롱문을 열면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이런 거구나. 주인공 앞으로 고생하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영안이 트인 것 같아. 이 귀신으로 하여금.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딸과의 섬뜩한 대화. 이제 우리 딸이 제법 말다운 말을 할 때가 됐거든. 요맘때 아이를 보면은 영희 막내 어쩌네 하면서 뱃속에 있었을 때 기억나? 라고 물어보면 응, 기억나. 그때 아빠가 뭐라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는 일화가 있잖아.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야. 나랑 와이프도 한번 물어봤어. 우리 딸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기억나? 기억나. 기억나? 어땠어? 깜깜. 이건 사실 이전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던 거였어.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게 물어봤지. 우리 딸 아기 때 엄마 배에서 나왔을 때 기억나? 기억나. 어땠어? 까! 그러더니 눈을 손으로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눈이 부셨다는 표현이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어? 라고 물었더니 하면서 막 우는 신용을 해. 그리고? 라고 했더니 아빠 물놀이. 웃긴 게 우리 집도 내가 딸 탯줄을 자르고 나서 잠깐 애를 씻겨줬거든. 뭔가 근데 얘가 그걸 직접 말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정말 기억을 하나 해서.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 딸,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많이 울었어? 그랬더니 딸이 언니 이러는 거야.
얘가 100일 되기 전까지 진짜 많이 울었거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원래 아기들은 뱃속에서 양수에 떠있기 때문에 덜 힘든데 출산 후에는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 딸은 누가 꼬집는 것처럼 갑자기 확 울 때가 막 종종 있었단 말이지. 나는 예전부터 어떤 장소에서 설명 못할 기운 같은 게 확 느껴질 때가 있어. 다른 사람들은 귀신이 보인다고도 하던데 난 보이진 않고 그냥 느낌이 와. 아, 저기 뭔가가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 당시 살던 집에서는 5살?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흰 레이스 잠옷을 입고 있는 게 가끔 나한테 느껴졌어. 특히 욕실 쪽에서. 근데 그땐 와이프한텐 말 안 했고 이거 그냥 나만 혼자 알고 있다가 이사를 다 하고 나서야 저 사실은 말이야 라고 얘기했지. 근데 딸한테 왜 그렇게 많이 울었냐는 질문에 딸이 언니라고 대답을 한 거야. 나랑 와이프는 눈이 딱 마주쳤고 이때부터 살짝 소름이 돋기 시작했지. 아직은 약했지만 와이프가 다시 물어봤어. 딸, 언니가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자기 팬티 있지. 이 팬티로 엄마 얼굴을 쓱쓱 닦아주는 신용을 하더라고. 우린 의아했어. 이게 무슨 표현이지? 그리고 다시 물어봤어. 언니가 어떻게 있었어? 그러자 애가 갑자기 고개를 뒤로 휙 제끼더니 그 상태로 엄마를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를 확 뒤로 제끼더니 그 상태로 엄마를 쳐다본 거야. 여기서 소름이 막 돋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 언니라고 부르는 게 거꾸로 있었나 봐. 또 물어봤어. 그래서 딸, 그 언니가 어떻게 했다고? 팬티. 팬티 이게 자꾸 무슨 소리인지 다시 물어봤어. 딸, 언니가 어떻게 있었어?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서 위아래로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둥 씨발 그만해. 우리 부부는 무의식적으로 욕이 튀어나왔어. 너무 무서웠거든. 아이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애들은 정말 단순해서 맨날 반복되는 말, 행동, 그리고 표현만 해. 부모들은 그런 걸 하루하루 넘기며 얘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좋아하잖아. 근데 이 둥 이거는 우리가 평소 풍선놀이 할 때 말고는 절대 가르쳐준 적이 없었고 이때가 딸이 처음 꺼낸 표현이었거든. 그래도 우린 그냥 에이 우리가 너무 그렇게 생각하니까 괜히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어. 근데 말이야, 내가 그 언니의 복장도 기억하냐고 물어봤거든? 그 언니 뭐 입고 있었어? 그랬더니 애가, 그 딸이 갑자기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누가 들을까봐 조심스럽게 속삭이듯이 말하더라고. 그만해. 와, 여기서 내 팔에 닭살이 막 눈물까지 흐르고 그 다음부터 언니가 괴롭혔어? 라고 물어보면 애가 미간을 찌푸리고 입을 쭉 내밀고 아무 말도 안 해. 애들이야 영이 맑아서 다 본다 어쩐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는 원래 반신반의했었거든. 근데 그게 내가 느꼈던 거랑 일치한다는 데에서 너무 충격인 거야. 애한테도 좋은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딸한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 괜히 계속 그걸 떠올리면 그쪽으로 발달할까 봐. 그 집에서 있었던 번외 이야기를 해줄게. 어느 날 와이프랑 같이 How Insensitive라는 음악을 듣고 있었어. 그때 스피커가 진짜 좋았거든. 이 노래 처음 시작이 How Insensitive 뭐 이렇게 엄청 길게 늘어지잖아. 이게 리메이크 버전도 여러 개가 있어서 어떤 건 쓸쓸하고 어떤 건 처연하고 분위기가 다 달랐어. 우린 그날 이것저것 돌려가며 듣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딱 걸린 게 뭔가 묘하게 음산한 버전이었어. 불을 다 끄고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놓고 들었는데 와이프도 이 노래 원래 좋아하는데 그날은 듣자마자 이러더라고. 아 빨리 꺼, 뭐야 이거.
그래서 내가 얼른 껐지? 근데 그 순간 현관 센서등 있지? 팟! 하고 켜지는 거야. 그동안 그 센서등 혼자 켜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 왜냐하면 내가 원래 센서등이 혼자 켜지는 건 공기 대류나 열기로 인한 거라고 믿고 있었어. 그래서 센서 감도도 최저로 맞춰뒀고, 심지어 이 센서등은 사람이 지나가도 바로 안 켜져. 막 팔을 이렇게 흔들어야 겨우 켜지는 그런 정도였거든. 근데 최저로 맞춰놓은 그 센서등이 그 상황에 저절로 딱 켜진 거야.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등골이 오싹해져.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엔 나, 와이프, 딸, 그리고 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굉장히 무서웠죠.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몇 살이라고 해야 될까? 3살 안 되는 그 어린 아이들은 영이 굉장히 맑대요. 맑을 수밖에 없겠지? 이제 갓 태어나서 물들지 않았으니까. 영혼이 맑기 때문에 다 보인대요. 귀신들이 보이는 거지. 그때는 영안이 좀 튀어 있나 봐. 보통 그러니까 디폴트 값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안이 튀어 있나 봐. 그래서 이 엄마 아빠, 사연의 주인공이 아빠였고, 이제 와이프랑 같이 애한테 막 물어본 거죠. 혹시 뭐 뱃속에 있을 때 기억나? 기억나 깜깜. 그러면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기억나? 눈부셔. 막 이러다가 근데 왜 이렇게 어릴 때 많이 울었어? 언니. 왜 언니? 얘는 외동인데? 그래서 언니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더니 그때부터 이상한 대답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언니는 그냥 일반 사람의 그 모습과 그리고 행동과 전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무서웠던 게, 그래서 그 언니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애가 고개를 뒤집어 까면서 거꾸로 봤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언니라고 말하는 이 존재는 그러니까 거꾸로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구나무 쓰듯이 거꾸로 서서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딸이 그 언니를 표현할 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둥둥 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은 이 언니라는 거는 거꾸로 둥둥 떠다니면서 이 딸을 괴롭힌 거야. 갑자기 막 꼬집는다든지. 이런 말을 딸만 했었으면은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연의 주인공도 귀신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느낄 수는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본인이 느끼고 있었던 건 뭐냐면, 집에서 욕실 쪽에서 4살? 뭐 6살? 그 정도 사이의 나이대의 여자아이, 레이스를 입은 여자아이의 존재가 계속 느껴지고 있었는데, 딸이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놀랬던 거야. 와... 근데 이제 계속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죠. 왜냐면은 그쪽으로 애가 발달하면은 뭐 가슴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 와이프랑 같이 번외편에서 노래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How Insensitive. 내가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 여러 버전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음산한 버전을 딱 듣고 있었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해지고, 자기 빨리 꺼! 순간 현관 센서등이 팍! 궁금하시면 진짜 있는 노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How Insensitive.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웠던 게 그거죠. 또 계속 물어보니까 애가 그만해. 와, 그거 듣고 소름 돋았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져왔던 거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강원도 계곡에서. 때는 2011년 여름, 강원도 인제? 아무튼 피서를 간 거였어. 계곡에 텐트 치고 아버지랑 낚시도 하고 매운탕도 끓여 먹고 술도 마음껏 마시면서 정말 재밌게 놀고 있었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했고, 나는 텐트 앞에 나와서 담배 한 대를 딱 피우면서 계곡 너머 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 그런데 뭔가 흐릿하고 스름스름한 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 저 뭐야? 막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점점 막 자세히 보고 싶어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때 내가 술이 잔뜩 취한 상태였다는 거지. 근데도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미친 짓을 해버렸어. 그 상태로 계곡에 들어간 거야. 말이 계곡이지. 내 키가 187인데 물이 가슴 위까지 차오를 정도였거든. 그렇게 들어가서 좀 더 가까이에서 그거를 보려고 막 자세히 보니까 그게 사람의 형체, 그 사람의 실루엣인 거야. 너무너무 궁금했던 나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고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애 손을 딱 잡고 나를 똑바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순간 너무 무서워서 계곡물에 나도 모르게 소변을 지려버렸어. 근데 이상한 게 분명 무섭긴 했는데 그 둘이 그냥 귀신처럼 보이지는 않고 그냥 정말 일반 사람처럼 생긴 거야. 그래서 정신을 좀 가다듬고 가만히 계속 보고 있었어. 근데 그 아이가 나를 향해서 손짓을 하는 거야. 계속 뭔가를 가리키더라고. 그래서 손짓을 따라 고개를 돌려봤지. 아니 근데 이 시선이 다름 아닌 나였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나를 계속 가리키고 있던 거야. 나? 나 뭐? 하고 순간 얼떨떨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다리를 뭔가가 쿡쿡 찌르는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 이거 뭐지?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물에서 텐트 쪽으로 막 헐레벌떡 도망치려고 했는데 알다시피 물속에서는 움직임이 느리잖아.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이게 몸이 안 따라줘. 꿈속에서처럼 계속 다리를 뭔가 쿡쿡 건드리는 것 같았고, 아 이렇게 나 죽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 그 순간 으악! 내가 비명을 질렀고 바로 기절했어. 정신을 차려보니까 인근 마을 보건소였어. 아버지가 비명을 듣고 계곡에서 달려 나왔는데 내가 물 위에 둥둥 떠 있었다고 하더라고. 살았구나 하고 한숨을 푹 쉬고 있었지. 그러다가 다리가 막 간지러워가지고 긁으려고 바지를 들쳐봤는데 다리에 손톱 자국 같은 게 막 있는 거야. 여기저기 긁히고 막 쿡쿡 찔려있는, 사람 손톱으로 찌른.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내가 본 걸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때 옆에 있던 보건소 직원 한 분이 이렇게 묻는 거야. 저 혹시 땡땡 계곡에 다녀오셨어요? 아버지가 맞다고 하니까 그 직원이 들려준 이야기가 더 소름이었어. 예전에 그 계곡 근처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여자가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한 거야. 상대 남자는 이미 유부남이어서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사실을 은폐하려고 이 임신한 여자를 죽였다는 거야. 그리고 그 계곡에 그 여자의 시신을 매장했다는 소문이 있었던 거지. 실제로 우리는 바로 짐을 싸서 서울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금물로 막 내 몸을 정화했어. 내 다리에 남은 손톱 자국들, 그 억울하게 죽은 여자의 것이었을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진짜 화증머리가 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무섭다가 마지막에는 화증머리가 나. 사연의 주인공이 분명 뭔가 흐릿흐릿 저게 뭐지? 술 기운에 가까이서 봐야지 하면서 홀렸던 건지 들어갔죠. 들어가다가 계곡물이 차가우니까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의 실루엣이었고 엄마랑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거야. 근데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야. 내 몸을 향해서. 그러더니 내 다리를 누가 물속에서 푹푹 찌른 거죠. 그 순간 이거 뭔가 정말 잘못됐다라는 생각에 물 밖으로 막 도망치는데 물속이니까 이게 빨리 도망칠 수는 없고 물속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손톱으로 내 다리를 확. 근데 이상하게도 그 엄마랑 아이가 뭔가 귀신처럼 보이진 않고 일반 사람처럼 보였다. 악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 없었던 그런 영가였을 수도 있고, 근데 또 물속에서 공격한 걸 보면 아닌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니 그 보건소 직원이 말을 해줬죠. 거기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임신한 여자를 남자가 죽이고 거기다가 유기를 해버린 거야. 묻어버린 거야. 근데 유부남이 그냥 일반 여자를 임신시켰으니까 이게 새어나가면은 자기 커리어에 아마 타격이 있기 때문에 죽였겠죠. 그러니까 개 쌍놈의 새끼 같은 놈들이 책임지지 못할 행동 하면 안 되지만 가정도 있는 분이 그러니까 거기를 뜯어버려야 돼. 원한이 짙어서 또렷하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다. 영혼이 그 기운이 세면은 일반 사람들한테도 보인다고 하잖아요. 영안이 안 트여 있어도 이 일반 사람한테도 보였을 정도면 너무 억울했던 영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거구나. 그 애가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물에 있던 수살귀들이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이 엄마 귀신이 물속에서 공격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네. 어쩌면 너무 원한이 깊어가지고 더 상위 개체가 돼가지고 등급이 낮은 수살귀들을 부린 거죠. 명령을 한 거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네. 더 소름 돋는다. 원래 그 애기 귀신은 태자귀일 수도 있거든요. 엄청 세죠, 태자귀가. 그래서 그 무당들이 강한 거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아이들을 죽여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그걸로 삼는다는 그런 얘기 많잖아요. 얼마나 원통했을까. 뱃속에서 같이 죽었잖아. 세상에 빛도 못 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 붙은 썰. 월급을 받아도 이틀이면 통장 잔고가 바닥나버리는 그런 시기였어. 작년 겨울 초쯤이었고 당시에 편의점 알바를 4년 정도 하고 있었지. 지금은 5년째고 그날도 새벽 근무 중이었어. 물건이 와서 검품하고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 편의점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음료수 냉장고 안은 거의 냉동 창고 수준으로 막 춥거든. 그래서 음료수들을 다 채워 넣고 냉동 창고 안에서 노래를 들으면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지. 근데 냉장고 사이로 매장 안쪽이 살짝 보이는데 카운터 쪽에 누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게 보이는 거야. 놀래가지고 뭐지? 싶어가지고 매장으로 나와봤지. 안경 쓴 사람들은 알겠지만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로 나오면 안경에 김이 서려서 막 흐릿하게 보이잖아. 그런 상태로 봤는데 어떤 여자가 카운터 밑에 있는 서랍을 막 뒤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저기요 누구세요? 하고 물었어. 그 여자가 휙 돌아봤는데 뭔가 딱히 이상해 보이지는 않았어.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거든. 근데 문제는 옷차림이었지. 한겨울이었는데 검정색 반팔에 핫팬츠를 입고 있었어. 완전 여름 옷이잖아. 그 여자가 나를 쓱 보더니 계속 검정펜 막 검정펜 이러는 거야. 계속 검정펜을 찾길래 필요한가? 그래가지고 모나미 컴퓨터 사인펜 알지? 그걸 하나 줬어. 그랬더니 그걸 들고 뒷문으로 그냥 나가더라고. 난 그때 내 피 같은 300원짜리 펜인데 하면서 혼잣말로 별 미친년이 다 있네. 궁시렁 거렸지. 아침에 사장님이 교대하러 오셨는데 내가 새벽에 이상한 여자 손님이 왔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러면 CCTV를 한번 보자고 같이 얼마나 미친년인지. 근데 CCTV를 보자마자 사장님이 갑자기 나를 부르시는 거야. 야 이거 와서 이것 좀 봐봐. CCTV를 본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렸어. 화면 속에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카운터에 나가가지고 막 중얼거리더니 컴퓨터 사인펜 하나를 들고 와서 허공에다가 건네고 있더라고 내가.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뭔 줄 알아? CCTV에서 그 컴퓨터 사인펜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카운터 밑으로 쓱 하고 들어가는 게 찍힌 거야. 공중에서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그 자리로 막 뛰어가서 보니까 정말 거기 컴사가 있는 거야. 그 순간 내가 귀신을 본 거구나. 아니야, 혹시 내가 미친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다음날 사장님이 다니시는 절에서 스님 한 분을 모셔왔어. 근데 그 스님이 나를 한번 딱 보시더니 이러시는 거야. 이제 그 청년 등에서 그만 내려오시게. 와,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 그 스님이 갑자기 무슨 자루, 콩을 담아놓은 자루 같은 데서 막 뭘 꺼내. 그러더니 나한테 막 던지는 거야. 계속 맞았는데 너무 아팠어. 그래, 이게 잡기를 물리치는 거겠지 싶어서 그걸 계속 맞고 있었어. 살면서 이런 경험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아무튼 그날 이후 이상하게 힘이 막 넘치고 몸이 뭔가 개운해진 느낌이었어. 지금도 잘 지내고 있지. 내가 본 그 귀신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전혀 알아채지 못할 것 같아. 그럼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엔 그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걸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편의점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무언가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무서울 것 같긴 해. 많은 사람들을 아무래도 접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CCTV를 다 확인했는데 나 혼자 생쇼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귀신이었던 거지. 사장님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스님을 모셔왔는데 스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등 위를 보고 이제 그만 내려오시게, 그러니까 귀신이 타고 있었던 거야, 내 어깨에. 스님이 뿌렸다는 거는 팥이나 콩이었겠죠? 소금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런 팥을 맞아봤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빙의된 상태에서는 되게 아프다고 하네요.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이 봤던 귀신이 일반 사람들이랑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냥 평범해 보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는 많은 인파 속에는 그런 게 숨어 있어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거다. 그게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가로등 밑에서. 내가 고2 때의 일이야. 그날도 평소처럼 학원 마치고 곧장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시험이 며칠 안 남은 상황이라 오늘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가자라고 마음을 먹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새벽 1시 반쯤 돼서 독서실을 나왔지. 우리 집은 꽤 높은 언덕 위에 있어. 집에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금 멀지만 경사가 좀 완만한 길, 다른 하나는 빨리 갈 수 있지만 경사가 엄청 급한 길이야. 평소에는 당연히 완만한 길로 다녀. 경사길은 사람도 안 다니고 가로등도 없고 뭔가 찝찝하거든. 근데 그날은 시간이 좀 늦기도 했고 새벽 1시 반에 독서실에서 나왔으니까 너무 지치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겁은 났지만 그 급경사길로 집에 가기로 했어. 그 당시 나는 솔직히 세상에 무서운 게 없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거든. 설마 뭐가 나타나겠어? 나타나면 뭐 맞짱 뜨지 뭐. 이런 철없는 용기로 그 어두운 길을 올라가기로 한 거야. 그 급경사길. 정말 그 시간엔 사람 하나도 없었고 멀찍이 언덕 꼭대기엔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켜져 있을 뿐이었어. 언덕을 막 올라가려는 순간 무심코 언덕 맨 꼭대기를 올려다봤어. 처음엔 잘 몰랐는데 가다가 보니까 점점 자세히 보이는데 꼭대기에 누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순간 오싹했지만 덤비려면 덤벼라, 부셔버리지, 이런 심정으로 꿋꿋이 걸음을 옮겼지. 언덕 중간쯤 올랐을 때 이젠 사라졌겠지 싶어서 다시 올려다 봤는데 그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거야. 여자 같았어. 긴 머리카락은 보이는데 이상하게 얼굴 형태는 전혀 안 보이더라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포감이 점점 더 커졌어. 꼭대기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되도록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고 있는데 여자 옆을 지나치고 있을 때였어. 순간 온 몸에 시선이 팍 꽂히는 느낌 알지? 그게 확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고개를 살짝 돌려서 그 여자의 몸 쪽을 봤는데 그 여자가, 그러니까 내 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지나쳐가니까 나를 따라서 그 여자의 몸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 순간적으로 소름이 온몸에 쫙 돋았고 그때 뛰면은 더 이상하게 보일까봐 빠른 걸음으로 겨우 지나쳤어. 일단은 안심했지만 그게 사람인지 뭔지 이거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됐는데 살짝 뒤돌아봤어. 그리고 그 순간 그 여자의 눈과 내 눈이 딱 마주쳤어. 분명 얼굴은 안 보이는데 눈동자가 없는 것 같은 그 검은 자가 없는 희끄무레한 눈으로 계속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눈빛이 뭔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소름 끼쳤어. 그 어떤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소름 끼쳤어.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그 다음날 친구랑 우연히 또 그 길을 같이 걷게 됐어. 별 생각 없이 걷고 있었는데 그 골목에 있는 어느 집에서 초상이 났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집 앞이 어제 그 어떤 여자가 서 있었던 자리 있지, 딱 그 자리였던 거야. 초상집 앞.
그 순간 전날 느꼈던 그 여자의 눈빛, 그 기분, 그게 막 전부 다시 떠오르면서 온몸이 떨리고 등에 식은땀이 쫙. 그날 이후로 난 다시는 그 급경사 길로 가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사연의 주인공이 혈기왕성한 사연의 주인공이어서 아 그래 누가 있으면 와 다 부셔버리게 이런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조차도 무섭게 느껴졌다는 거죠. 가로등 밑에 뭔가가 서 있었는데 얼굴 형체가 잘 안 보이는 거야. 머리가 기니까 여잔 거 같긴 한데 근데 그렇게 혈기왕성한 나도 점점 다가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 외 알죠. 그러니까 다른 데를 보고 있어도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올 때가 있잖아. 근데 그 시선이 나를 팍 찌르는 느낌이 드는 거야. 뭔가의 시선이. 이렇게 돌아봤죠? 가만히 계속 서 있던 여자가 나를 향해서 몸을 이렇게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지. 막 뛰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사람은 이제 호기심을 못 참잖아요. 특히나 저도 그런데 이 사연의 주인공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돌아보면 안 됐는데 돌아봤어. 그랬더니 여자가 눈에 검은 자가 없네? 흰 자만 있는 그런 탁한 눈으로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거죠. 근데 얼굴의 형태는 없었대요. 잘 보이지 않았대. 약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건 달걀 귀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얼굴 형체가 없는 그냥 이목구비만 떠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다음날 알고 보니까 초상집이 있었던 거고 그 초상집은 어제 그 여자를 마주친 바로 그 장소였다는 거죠. 유추해 보건대 그 여자는 그 초상집 당사자였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새벽 1시 반 넘어서 인적 없는 그 골목길 그리고 가로등 밑에 누가 서 있는데 그 분위기 상상만 해도 팬티 좀 갈아입고 오고 싶다. 다음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친구가 겪은 2가지 이야기. 이 친구도 나처럼 촉이 거의 없는 애야. 내 고등학교 친구인데 지금은 연락을 자주 하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꽤 친했었어. 그날도 무서운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들려준 거야. 첫 번째, 인형 이야기. 초등학교 저학년 한 8살, 9살쯤이었대. 그때 친구한테 정말 아끼던 인형이 하나 있었는데 여자아이 인형이었고 크기가 거의 자기만 했대. 참고로 이 친구의 체구가 좀 작아. 지금도 쪼꼬매. 그 인형을 얼마나 아꼈냐면 밥을 먹을 때도 잘 때도 TV 볼 때도 늘 끌어안고 있었대. 거의 그냥 애착 인형 수준을 넘어선 거지. 외출할 때 빼고는 24시간을 같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친구한테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여동생이 있었어. 아마 그 여동생이 4살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 어느 날 친구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동생이 이 친구가 아끼던 그 애착 인형 있지, 그거를 가지고 놀다가 방에 굴러다니고 있던 빨간색 유성 매직으로 인형에다가 낙서를 막 해놓은 거야. 얼굴이랑 몸에 막 시뻘건 줄이 쭉쭉 그어져 있어서 인형이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였대. 친구가 그걸 보고 막 기겁을 한 거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소리를 막 꽥꽥 지르고 울고 불고 엄마한테 난리를 쳤대. 처음엔 이 인형에다가 낙서를 한 동생이 너무 미워서 막 패고 싶을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인형 자체가 무서워졌다고 하는 거야. 눈도 시뻘겋게 칠해져 있지, 웃고 있는 입도 빨갛게 칠했지, 목에도 시뻘건 줄이 막 그어져 있고. 상상이 되지? 엄마가 그럼 내가 세탁해줄게 하셨는데 이 친구가 너무 무서운 거야. 정이 떨어졌던 거지. 제발 갖다 버리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 너무 무서웠대. 그래서 엄마는 알겠다고 하고 인형을 들고 방을 나가셨고, 그날 저녁을 먹을 때 친구가 엄마 그거 버렸어요? 하고 물으니까 엄마는 아까 쓰레기 버리면서 같이 버렸어. 이제 걱정하지 마 아들. 이렇게 대답하셨대. 근데 그날 밤부터 이상하게 잘 때마다 엄청 불안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대. 그땐 아직 부모님이랑 같이 자던 시절이었는데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막 무섭더래. 처음엔
인형이 없이 자려고 하니까 그런 건가 싶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그 불안감은 작아지긴커녕 점점 커졌다는 거야. 그리고 사흘쯤 지나서 친구네 가족은 이사를 했어. 멀리 간 건 아니고 바로 옆 동으로. 이사한 집은 전에 살던 집보다 더 컸고 방도 하나 더 생겨서 친구는 드디어 자기 침대를 갖게 됐지. 그날부터 혼자 자기 시작했는데 사실 좀 찝찝했대. 그래도 부모님이 아들 너도 다 컸는데 언제까지 같이 잘 거야. 방도 생겼는데 이제 혼자 자야지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자기 시작했어. 근데 그 첫날 밤에 무서운 꿈을 꿨대. 그 시뻘겋게 낙서된 인형이 뭔가를 찾는 것처럼 막 집안을 돌아다니는 그런 꿈이었어.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자기 방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거실에서 막 뭐를 찾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 막 탁탁 쿵 덜컥 이런 소리들. 그래서 제발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 제발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속으로 그렇게 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인형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쏜살같이 방으로 타다다닥 들어오더니 친구 얼굴 바로 앞에 그 시뻘건 얼굴을 들이밀면서 나 아직 여기 있어. 몰랐지? 이렇게 말하면서 쇠 긁는 소리 같은 목소리로 막 웃더래. 친구는 그 순간 막 비명을 지르면서 깼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엄마를 미친 듯이 불렀대. 엄마! 엄마! 엄마 아빠가 방으로 달려왔고 왜 아들 무슨 일이야? 하면서 놀랐는데 친구는 막 울면서 엄마를 붙잡고 왜 안 버렸어? 내가 버리라고 했잖아. 왜 안 버렸냐고 하면서 엄마를 막 때리면서 울었대. 엄마는 처음엔 왜 그래 아가 하시다가 갑자기 표정이 싹 굳더니 어머 이러시면서 급하게 방을 나가셨대. 너무 놀란 친구는 왜 그러는데 하면서 아빠만 붙잡고 계속 울었고 그렇게 울다가 겨우 잠이 들었대.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는 그 불안했던 느낌이 싹 사라졌다는 거야. 나중에 친구가 커서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가 인형을 버려달라고 했던 그날 있잖아. 엄마가 버릴게 하고 진짜로 안 버리고 귀찮아서 베란다 창고에 그냥 그걸 놔뒀던 거야. 그러다가 며칠 뒤에 이사를 하면서 그 인형이 담긴 박스도 같이 새 집으로 온 거지. 엄마는 이사 정리를 하다가 그 인형을 다시 발견하고 이거 내일 분리수거 날이니까 버려야겠다 생각하고 분리수거함에 넣어둔 거야. 그리고 그날 친구가 그런 꿈을 꾼 거였지. 친구는 그 인형이 여동생의 낙서됐던 그날 버려졌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생생한 꿈을 꾼 걸까? 그 인형에 뭐가 깃들어 있었던 걸까? 아니면 분노한 인형의 사념이 남아서? 친구는 그 일이 그냥 어릴 적의 꿈이었다고 하기엔 너무 생생해서 지금도 생각하면 막 소름이 돋는다고 하더라고. 두 번째, 그네 이야기. 이건 좀 짧은 얘기야. 중학교였나 고등학교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쯤 일이래. 어느 날 친구가 되게 우울한 일이 있어서 혼자 기분 정리를 좀 할 겸 놀이터로 갔대. 노을질 무렵 초저녁쯤이었고 친구가 살던 아파트 단지는 놀이터가 단지마다 하나씩 있어서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그런지 항상 비어있는 놀이터가 대부분이었대. 그날 친구는 단지 끝쪽 넓은 주차장 옆에 붙어있는 놀이터로 향했대. 멀리서도 그 놀이터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구조였는데 주차장을 지나면서 그네를 무심코 바라본 거야. 근데 그네가 두 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누가 막 방금 전까지 탄 것처럼 크게 출렁출렁 거리고 있었던 거야. 바이킹처럼 알지? 막 좌우로 막 쿵쿵. 친구는 그걸 보고 방금까지 누가 타다 갔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그리고 바닥을 보면서 얘가 우울하니까 멍 때리면서 놀이터까지 그냥 터벅터벅 걸어간 거야. 거기까지 가는데 한 1분쯤 걸렸을 거라고 했어. 근데 고개를 들고 그네를 봤는데 그 그네가 아직도 똑같은 속도로 바이킹 마냥 쌩쌩 흔들리고 있었던 거야. 누가 타고 내린 게 아니라 지금도 타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몸이 얼어붙었고 그 그네를 계속 바라만 보고 있었대.
근데 그 그네는 조금도 힘이 빠지지 않고 계속 쌩쌩하게 흔들리고 있었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정말 누가 타고 있는 것처럼. 친구는 한참 동안 굳은 채로 그걸 지켜보다가 조금씩 뒷걸음을 쳐서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왔다고 해. 그날 바람도 한 점 안 불었고 혹시 바람 때문이었다고 해도 왜 그네 2개 중에 딱 하나만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을까? 정말 누군가가 타다가 내린 거였다면 점점 속도가 줄어들어야 맞잖아. 근데 몇 분이 지나도 그 그네는 멈출 생각을 안 했대. 그 일 이후로 친구는 한동안 놀이터 근처에도 안 갔다고 하더라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사연의 주인공이 친구한테서 들은 이야기 2가지였죠. 첫 번째 이야기는 인형 이야기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형을 좀 무서워해요. 인간의 외형을 닮았고 말은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쫄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애착 인형, 그러니까 애착을 넘어서 광적으로 좋아하던 인형을 동생이 망쳐놨고 그래서 정이 떨어져가지고 버리라고 했는데 엄마가 그걸 안 버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사를 하고 나서 버린 줄 알았던 그 인형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 여기 있었는데 몰랐지? 아직 안 버리고 집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신기한 부분이었지. 근데 오히려 잘 됐어. 이거를 빨리 떼버려야지. 막 성인 30살 될 때까지 애착 인형 이러고 있으면은 결혼 못할 수도 있잖아. 조금 소름 돋는 게 이 친구가 남자였잖아요. 근데 여자아이 인형이라고 했어요. 키가 자기만한. 그러니까 이런 큰 인형을, 여자 인형을, 어쨌든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인형한테서 손을 뗄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이야기가 그네 이야기였는데 그네는 정말 괴담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아. 타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바람도 없었는데 과연 그 그네에는 무엇이 타고 있었던 걸까요? 놀이터 같은데 귀신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학교 운동장, 학교 밤이 되면은 음기가 상대적으로 더 세지고 그래서 귀신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 일단 이야기 하나 더 가겠습니다. 짧은 이야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날도 추워지겠다 싶어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지. 1차, 2차 돌면서 신나게 축기가 오를 무렵이었어.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긴 좀 뭐하지만 주량이 소주 3병 정도는 되거든. 3병까지는 나름 멀쩡하게 마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술이 잘 안 받는 거야. 소주를 한 병도 다 못 마셨는데 막 정신이 몽롱몽롱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3차로 간 노래방에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던 거야. 그때 꾼 꿈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기묘했어. 문득 눈을 떴는데 노래방 안에 아무도 없는 거야. 음울한 분위기에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라는 노래의 반주만 흐르고 있었고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건물 전체가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도 똑같았어. 사방은 불이 다 꺼져 있었고 낙엽만 휘날리면서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지. 신호등, 간판, 가로등 전부 꺼져 있었고 사람도 하나도 없이 너무 조용했어. 술 기운이 확 가신 나는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끝도 없는 공원길만 계속 이어지는 거야. 아무리 걸어도 어디가 끝인지 보이지 않았고 멀리서 계속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그 음색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어. 그러다가 공원 저편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보였어. 그 순간 살짝 정신이 들어서 눈을 딱 떴는데 다시 노래방 안이었어. 사방은 시끌벅적했고 맥주 캔들이 찌그러진 채로 탁자 위에 잔뜩 늘어져 있었지. 꿈에서 깬 거였나 봐. 고개를 살짝 들어서 선곡 목록을 봤는데 내가 잠들기 전에 마이크를 잡았던 친구의 노래가 아직도 1절이 안 끝났더라고. 몽롱한 기분에 고개를 휘젓고 잠을 깨보려고 했지만 결국 또 잠이 들고 말았어. 다시 꿈속이었고 이번에도 또 그 공원이었어. 근데 이번엔 허리가 이상하게 굽은 기분 나쁜 인상의 할머니가
내 앞에 서 있는 거야. 그 할머니가 나한테 뭐라 말하더라고. 아리랑 열차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뭐 이런 물음이었어. 아리랑 열차? 난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거든. 문득 기차역을 말하는 건가 싶어서 저쪽일 것 같다는 생각에 손가락으로 그냥 그 방향을 가리켰어. 그 순간에도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그 음색이 막 계속 들려오고 있었지. 그리고 또다시 정신이 들었어. 근데 가사가 4줄도 안 지난 시점이었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긴 꿈을 꾼 거야. 좀 기묘하지 않아?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을 때 나는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어. 왜냐면 그 기괴하게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나를 막 쫓아오고 있었거든. 근데 그냥 쫓아오는 게 아니라 짐승처럼 네 발로 막 달려오는데 눈은 완전히 하얗게 뒤집혀 있었고 이렇게 소리를 쳤어. 아니잖아, 거기 아니잖아. 정말 미친 듯이 달렸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막 식은땀이 막 줄줄 흘렀지. 근데도 그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이 노래가 끊기지 않고 계속 들려왔어. 결국 막 비명을 지르면서 눈을 떴는데 딱 그 노래가 끝나는 순간이었어. 온몸은 흠뻑 젖었고 술 기운은 온데간데 없더라고. 정말 겁나게 무서웠어. 그리고 그 할머니가 말한 아리랑 열차라는 게 도대체 뭐였을까? 그 할머니는 또 뭐고? 도대체 그 지랄 같은 노래는 왜 그렇게 계속 내 귀에 들렸던 걸까? 머리는 술이 깨면서 살짝 지끈거리고 있었고 담배가 막 땡기는 거야. 담배 하나를 빼물고 불을 딱 붙였는데 뭔가 좀 이상했어. 연기 맛이 안 느껴지는 거야. 담배에서 목 넘김도 없고 그냥 공기를 마신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 순간 노래방 문이 막 쾅쾅쾅쾅 흔들리더니 아니잖아. 막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친구들을 쳐다봤는데 앞불싸 내 친구들이 전부 그 기괴한 노인네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리고 다들 입을 모아서 아니잖아. 이렇게 외치고 있었지. 비명을 꽥 지르면서 일어났는데 그제서야 진짜 꿈에서 깬 거였어. 친구들이 날 쳐다보고 있었고 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담배를 다시 물었어. 이번엔 다행히 담배의 맛도 있었고 목 넘김도 있었어. 드디어 꿈에서 완전히 깬 거란 걸 알았지. 그 지긋지긋한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이 노래도 곧 끝이 났고 나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근데 말이지,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 그 할머니가 말한 아리랑 열차, 그거 대체 뭐였을까? 그리고 그 노래는 왜 자꾸 반복됐을까? 그 괴상한 노인네는 누구였을까? 알아봤자 뭐하냐 싶긴 해도 가끔은 괜히 생각나더라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노래방에서 사연의 주인공이 나 술 세요, 나 새벽까지 멀쩡해요 했지만 한 병 먹고 이렇게 꼬라가지고 자다 깨다 하면서 겪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묘한 이야기였죠. 근데 중간에 꿈속에서의 시간은 굉장히 길었는데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친구가 가사 4마디도 안 부르고 있었고 그게 굉장히 기묘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면 꿈에서의 우리가 흘러가는 체감상 시간이랑 현실에서 흘러가는 시간이랑 완전히 다르대요. 그래서 충분히 이럴 수 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이어지는 꿈에서 계속 나왔던 거죠. 근데 이 사연의 주인공은 자기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리랑 열차가 어딨냐는 물음에 저기 있다고 자기도 모르는데 알려주냐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열받아서 쫓아오지.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그 노래 궁금하긴 하다.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세요? 아리랑 열차가 뭔지? 대체 아리랑 열차가 뭐지? 저승으로 가는 열차 이름일까 혹시? 저는 저승 시간을 생각했어요. 저승과 이승의 시간 차이가 있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신들과 인간과의 시간 차이도 있고 모든 생물은, 그리고 사람마다 흐르는 시간이 다 다른 것도 알죠? 미세하게. 그러니까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는 게 달라요. 몸무게가 150kg짜리인 사람과 몸무게가 40kg짜리인 사람과 흐르는 시간이 다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도 맞고요. 어쨌든 이어지는 꿈이 너무 소름 돋았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러니까 잠깐 깼다가 다시 잠들었다가 깼다가 잠들었다가 하는데 꿈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좋은 꿈일 수도 있고 나쁜 꿈일 수도 있고, 어렸을 때 막 꿈속에서 내가 막 히어로가 돼가지고 이런 꿈은 계속 이어지고 싶잖아. 그래서 그거를 바라면서 잠들었던 그런 기억도 나긴 합니다. 근데 이런 무서운 존재가 계속 따라오는 꿈이 이어지면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원곡 강수지 내 눈물 모아. 아, 이 노래가 그 노래라고요? 아, 이 노래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흰 원피스의 여자. 때는 92년경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가정 형편상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미래 진로에 대해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지. 지금은 다 연락이 끊겨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지만 그때 당시 일찌감치 학업을 접고 아버지 밑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던 친구의 소개로 한 친구를 알게 됐었어. 그 친구는 소규모 업체에서 전기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나랑 관심사가 비슷해서 금방 친해졌고,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 덕분에 내가 미래에 대해 느끼던 불안과 우울을 좀 많이 덜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내가 힘들고 괜히 답답할 때면 그 친구와 술 한잔하며 인생 얘기를 나누는 게 큰 위로가 되곤 했었어. 바로 그날도 비슷한 이유로 부산 송정, 바다가 딱 보이는 곳에서 한 잔 딱 걸치게 된 거였지. 그런데 다음날 그 친구는 출근을 해야 됐고, 때마침 초가을, 막 후덥지근한 기운이 조금 남아있던 10월, 야외에서 막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각자 집으로 가기로 했어. 그 친구 집은 부산 영도, 나는 남부 민동이었으니까 항상 중앙동에서 헤어졌었지. 그날도 그랬어. 택시 한 대를 같이 타고 중앙동까지만 같이 간 거야. 기억을 더듬자면 해운대역을 조금 지나쳤을 때였던 것 같아. 차가 한번 딱 서더니 문이 열리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보조석에 푹 몸을 막 던지듯이 타더라고. 아니, 우리가 타 있는데. 그 순간 절에서 맡을 수 있는 향냄새 같은 거 있잖아. 그게 코를 확 찌르더라고. 그래서 이분 무속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검은색 한복 같은 복장도 그렇고 직감적으로 확신이 들었어. 처음엔 좀 화가 났어. 아니, 기사 아저씨가 우리한테 말도 없이 그 아줌마를 합승시킨 거잖아. 뭐라고 한마디 할까? 하다가 귀찮기도 하고, 아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싶어서 그냥 넘겼어. 택시는 다시 출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차가 쓰는 거야. 지금은 부산의 랜드마크 중 하나가 된 백스코 자리가 바로 그곳인데, 그 당시에는 수영 공군기지 철수 이후라서 그 넓은 부지는 그냥 허허벌판이었지. 가로등 몇 개만 듬성듬성 켜져 있었지만 그 넓은 공간을 밝히기엔 좀 역부족이었고 좀 어두웠어. 할머니가 여기서 내리시려나? 설마 이런 허허벌판에?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할머니는 미동도 없었어. 설마 또 누굴 태우려고 하나? 싶은 순간 이젠 못 참겠다 싶어서 택시기사를 보며 한마디를 하려던 찰나였어. 근데 밖에 아무런 기척이 없는 거야. 합승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사 아저씨 얼굴을 봤는데 그 기사 아저씨의 시선을 따라 나랑 내 친구도 고개를 돌렸어. 그 넓은 허허벌판 저쪽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우리가 탄 택시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야. 그걸 본 내 친구가 짜증이 났는지 기사 아저씨한테 비꼬듯이 말했지. 아저씨 참 눈도 좋네요. 그제서야 기사 아저씨가 뒤늦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 산악금 때문에 좀 그랬다고. 근데 그 시절이 합승이 좀 흔했던 때였거든. 그냥 이해는 했지. 그래도 그 여자가 우리 쪽으로 계속 걸어오고 있으니까 시선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고정됐어. 근데 뭔가 이상한 거야. 그 여자의 걸음걸이가. 그러니까 땅에 발을 딛는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 뭐랄까 살짝 뜬 채로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 하여튼 이상한 느낌이었어.
그리고 택시 근처까지 그 여자가 다가왔을 때 그 차림새가 딱 보였는데 흰색 원피스에 검은색 무늬, 허리에는 가느다란 검정 벨트 같은 띠 하나, 막 비에 젖은 머리카락만 빼면 오히려 예쁘다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지. 그리고 그 순간 고막을 찢을 듯한 엄청난 고함 소리가 들렸어. 우리 앞자리에 타고 있던 그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기사 아저씨도 깜짝 놀라가지고 앞만 보며 얼어 있었고 할머니는 계속 고함을 쳤어. 이년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 쌍스러운 년 누굴 잡아먹으려고 썩어지지 못해. 그러니까 욕설은 이거보다 좀 더 심했는데 그냥 여기선 이 정도로만 할게. 막 이 새끼 저 새끼 망할년 막 이러면서 욕을 했고, 이게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나도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어. 택시기사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아유 재수없게 혼잣말로 막 중얼중얼 거리더니 차를 다시 움직이더라고. 그런데 할머니는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젊은 양반들 오늘 나 때문에 목숨 건진 줄 아슈?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 짙은 화장에 딱 전설의 고향 저승사자 얼굴 같았어. 와, 소름이 막 끼치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는 남천동 근처에서 내렸고 기사는 혼잣말로 욕을 하면서 오늘 일진 사납다는 둥 불평을 계속 늘어놓더라. 나는 웃으면서 친구한테 야 이게 뭔 일이냐 진짜 하면서 고개를 친구 쪽으로 돌렸는데 이 친구가 얼어붙어서 막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거야. 사실 나도 좀 무섭긴 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야 진짜 무서웠냐? 농담을 건넸지.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너 못 봤어? 그 여자. 나는 그 여자 봤지 왜? 이렇게 대답했는데 친구가 말해준 걸 듣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 내가 할머니 막 고함을 쳤잖아. 그 고함 소리에 넋이 나가서 보고 있었던 때야. 친구는 이 할머니가 아니라 계속 그 여자를 보고 있었던 거야. 그 여자가 우리가 타고 있는 택시 뒷문 바깥에 서 있더니 천천히 허리를 굽히면서 그 90도로 인사하듯이 이렇게 숙였고 그 상태로 살짝 열린 창문 사이를 딱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고 있었다는 거야. 몸을 이렇게 숙여서 고개를 딱 빼서 열린 틈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야. 문제는 그 여자의 눈이었어. 눈동자가 없었대. 흰자위만 있었던 거야. 거기에 막 핏줄이 군데군데 서 있고 그리고 입술도 없었어. 칼로 그어놓은 듯이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찢어진 입이 살짝 벌려져 있었다고 했어. 왼쪽 아래 턱엔 피가 굳은 건지 멍인지 모를 자국이 막 있었고 그 여자가 다시 허리를 펴고 택시 뒤쪽으로 돌아가서 친구가 앉은 반대편 창가, 그러니까 내가 있던 창가 쪽으로 와서 또 천천히 허리를 굽히려고 하는 순간 택시가 다시 출발했대. 친구의 이야기가 끝나고 순간 택시가 또 멈췄어. 기사 아저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확 올리더니 욕을 막 하면서 우리한테 말했어. 이제 못하겠네. 알아서들 집에 가세요. 내리세요. 그러더니 차 시동도 안 끄고 그대로 우리를 거기에 내려두고 사라진 거야. 당시엔 좀 어이없는 상황이라 좀 황당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반응이기도 해. 떨고 있는 그 친구를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부산진역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병 말없이 마시고 영도까지 데려다 주고 난 집으로 돌아왔어. 그 친구보다 내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래도 아까 그 여자의 얼굴을 못 봤으니까 그나마 상황이 더 나았던 거지. 그날 이후로 백스코 근처엔 다시는 안 갔어. 그 일이 있고 3년, 4년 정도 지난 후에 나는 취업도 하고 사진 찍는 그런 고상한 취미도 생겼는데 어느 날 지인이랑 같이 백스코에서 열린 모토쇼 출사를 갔거든. 사진 찍고 저녁 먹고 7시쯤 됐을 때 커피 한잔 하자며 백스코 광장에 앉아 있었어. 사람도 거의 다 빠지고 좀 적막했지. 근데 백스코 건물 입구 분수대가 있는데 그 부근 난간 위를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난간 위에서 계속 걷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미친년 아니야 하면서 웃었는데 갑자기 예전에 완전히 잊고 있던 그 공포가 막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들고 있던 커피를 내던지고 같이 왔던 지인 손목을 잡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 그 여자, 그 우리가 택시 안에서 봤던 그 여자였는지는 몰라. 근데 그날 이후로 백스코 쪽엔 진짜 단 한 번도 안 갔어. 그 여자 나를 알아봤는지 걸음을 멈추고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때 당시에는 합승? 이런 게 좀 많았나 봐요. 되게 기분 나쁠 수 있겠다. 내가 타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누가 자꾸 타. 근데 그때는 뭐 자연스러웠다고 하니까 뭐 이해는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처음에 탔고 전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그 할머니가 귀신인 줄 알았어. 화장도 막 저승사자처럼 하고 막 향냄새도 나고. 하지만 오히려 그 할머니는 귀신은 아니었고 그 할머니 덕분에 택시기사 아저씨, 사연의 주인공, 친구 이렇게 3명이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귀신을 쫓아내줬으니까 할머니가. 귀신한테 욕을 하면은 좀 쫓아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참 위험한 행동인 게 뭐냐면 기가 약한 그런 귀신한테는 욕 찌거리를 막 하면 도망친대요. 근데 조금 세거나 이런 애한테 욕을 하고 어설프게 쫓으려고 했다가는 화를 돋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욕을 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학급의 그런 기가 약한 귀신들한테는 잘 먹히는데 막 중급, 상급 되면은 오히려 화를 돋군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있어서도 안 되지만 야 택시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친구는. 나 같았으면은 팬티 한 3번 갈아입었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얘기가 많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커다란 손자국. 살면서 우리 엄마가 수십 번 막 계속 해줬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 우리 오빠가 갓난쟁이였을 때 일이니까 1968년쯤이었고 나는 태어나기 한참 전 이야기야. 우리 가족은 막 지지리도 가난하고 낙후되었던 포항 용흥동 100번지 초가집에 살았대. 그 시절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 엄마는 지금도 진저리를 쳐. 얼음물에 빨래하다가 그 살얼음에 손이 팍 베었던 이야기부터 한여름에 샤워하려면 여러 번 물을 길어다가 장독대 뒤에서 한 바가지씩 끼얹었는데 그럼 막 시멘트도 없는 그 흙바닥이라 물을 끼얹으니까 흙탕물이 막 허벅지까지 막 튀어 올랐대. 그 정도로 현대 문명의 혜택은 비껴나간 그런 동네였지. 그때 우리 아버지는 돈을 벌러 객지로 막 떠돌고 있었고 19살 엄마랑 갓난쟁이 오빠 그리고 시집살이를 지대로 시키던 우리 할머니 이렇게 3명이 그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살고 있었대. 어느 날 초저녁이었대. 조그마한 방 가운데에 오빠를 눕혀두고 할머니랑 엄마가 바느질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두 분 다 말이 없었대. 왜냐면 마당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 마당엔 덩치가 큰 똥개 누렁이가 있었는데 평소엔 얘가 막 엄청 순하고 귀엽게 게으르기까지 한 그런 개였거든. 근데 그날은 해가 질 무렵부터 행동이 심상치가 않은 거야. 미친 것처럼 마당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막 전력 질주로 막 왔다 갔다 그것도 2시간 동안.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코너를 돌 때마다 몸 전체로 막 슬라이딩 하듯이 막 돌았고 얘가 짖지도 않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없고 막 숨소리, 발톱이 바닥에 닿는 소리, 구석 코너에 돌 때 막 후다닥 그런 소리만 들렸대. 우리 할머니는 힘도 장사고 겁도 없어서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소매를 걷고 막 뛰쳐나가서 맞짱 뜨는 그런 성격이셨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냥 방 안에서 엄마랑 같이 있으셨대. 서로 말은 안 해도 뭔가 무서운 게 왔다 이 느낌이 딱 왔던 거지. 그렇게 2시간쯤 지나서 할머니가 드디어 결심하신 듯 벌떡 일어나시더래. 저놈의 강아지가 왜 저 지랄이야. 지풀에 숨차서 죽겠네. 그러시면서 방 구석에 있던 검고 기다란 우산을 단단히 거머쥐고 방문을 딱 여시는데 방문이 미처 5cm도 안 열렸는데 그 누렁이가
벼락같이 방 안으로 들어온 거야. 방 제일 아랫목에 파고 들고서는 오줌을 막 지리는 거야. 애가 미쳐 날뛰던 그 시간 동안 눈은 계속 주인이 있는 그 방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열어달라고. 이 누렁이가 방 깊이가 우리 아버지 키 정도 되는 그 작은 방에 이불이 다 젖도록 애가 오줌을 지린 거야. 엄마는 바로 오빠를 안아 올렸대. 막 오줌바다가 됐으니까. 그리고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인 할머니를 향해 엄마가 막 소리를 쳤대. 걔 좀 내보내요. 걔한테는 정말 미안했지만 이 개를 지키면 아기가 위험해질 것만 같았대.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끝날 일이라면 그건 미안하지만 누렁이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대. 열받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평생을 할머니한테 구박을 당하면서도 실은 내색 한 번 안 하셨던 그런 분이었거든. 우리 오빠도 나도 다 그 집에서 낳았고 병원 한 번 못 가고 산후 회복도 제대로 못해서 몸고생을 많이 하셨어. 내 기억에도 엄마가 산부인과 한번 가자고 하셨다가 할머니가 막 노발대발해가지고 무릎 꿇고 저녁 내내 사죄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 할머니는 본인도 아들 5을 집에서 낳고 해산하자마자 밭일을 했다고 하시면서 병원은 무슨 병원이요? 하면서 밥상을 엎고 난리를 쳤지. 열받아. 그렇게 평생 상하 관계였던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엄마가 딱 그 한마디 걔 좀 밖에 내보내요! 라고 했던 거야.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이 누렁이가 체념한 듯 천천히 일어나서 방문 밖으로 나가더래. 얘가 스스로. 캄캄한 어둠 속으로 말없이 얘가 사라졌고 할머니는 숟가락으로 방문을 잠그셨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마당은 그야말로 거짓말 같은 정적이 이어졌대. 아침에 나가보니까 마당에는 누렁이가 밤새 공포에 쫓기듯이 닦아놓은 한 줄기 길만 남아있었고 누렁이는 사라졌어. 동네 아저씨들이 산이며 들이며 다 찾아다니고 읍내 개장수까지 수소문을 했지만 결국 누렁이는 끝내 못 찾았대. 다만 하나, 마당 중간 흙담 위에 딱 하나, 그러니까 사람 손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얇은 사람 손자국이 있었대. 아무도 그게 뭔지 설명을 못했어. 그날 밤에 말도 안 되는 그 두려움과 살기, 공포. 누렁이는 대체 무엇을 보고 그렇게 겁에 질렸던 걸까? 그리고 지금도 엄마는 그 얘기만 나오면 체념한 듯 문 밖으로 걸어나가던 그 누렁이가 생각나서 미안해하셔. 불쌍해도 어떡해. 아니 그 얇은 종이문 밖에 뭔가가 분명하게 있는데 누렁이한텐 너무 미안한데 내 새끼부터 지켜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나더라. 그 말을 하실 때마다 내 마음은 묵직해져. 그 마당에 있던 그 큰 손자국 대체 뭐였을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화나는 포인트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68년도라고 했으니까 꽤 오래전이죠. 그때는 이 시집살이라고 하죠. 지독한 시집살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좀 유난스러웠던 것 같아. 나도 애 5을 낳고 뭔 산후조리원이요. 바로 다음날 밭일했어. 그건 할머니 입장이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당시 엄마가 19살이었어요. 빨리 시집을 온 거지. 야,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시집살이를 다 견디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런 와중에 이 할머니하고 엄마가 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야. 이 엄마와 시어머니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뭔가 있다. 밖에 뭔가가 있다. 누렁이가 과연 밖에서 본 게 뭐였을까요? 근데 이 엄마가 개를 희생시킨 거죠. 개 밖으로 내보내요. 그냥 문을 닫고 그랬으면 되지 않을까? 꼭 희생을 시켰어야만 했을까? 반려동물이 오래 키우면은 아실 거예요. 영물이에요. 다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위기를 알아들어. 사람 말하는 건 잘 못 알아듣겠지만 분위기는 정확히 알아듣기 때문에 얘가 알아들은 거야.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 불쌍해. 누렁이가 자기를 희생한 거죠. 밖으로 나갔대요. 얘가 축 처져가지고. 그 뒤로 누렁이는 사라졌고 마당에는 딱 하나의 흔적만 남아있었어요. 그 흔적이 뭐냐?
사람 손이라고 치기엔 너무 크고 얇은 손, 사람의 손자국이었는데 그건 뭐였을까? 도깨비였을까? 아니면 팔축 귀신 같은 거였을까? 누렁이는 사라졌고 다행히 엄마랑 아들, 시어머니는 살 수 있었다. 사람이 먼저지 동물이 먼저냐 이런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생명은 다 평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나 같았으면 누렁이 밖에 못 나가게 했어.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너무 승질 나시지 않으셨나요? 승질이 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님의 제보, 무서운 이야기 제보 해주신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구독자님 제보 4가지 이야기. 첫 번째, 20년간 살았던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스테리. 이건 2001년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겪은 일이야. 그날 친구들이랑 오락실 PC방에서 놀고 있었어. 지금은 청소년이 밤 10시 넘으면 무조건 귀가를 해야 되잖아. 그때도 10시 이후에는 PC방에서 나가야 했는데 다행히 자주 가던 PC방이 친한 형이 알바하던 곳이라 늦게까지 친구들이랑 리니지를 하면서 마음 편히 놀 수 있었어. 내가 살던 아파트는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살았던 곳인데 그날은 PC방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밤 12시쯤 집으로 들어가던 길이었어. 우리 집은 9층이라 평소처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지. 근데 이상하게도 엘리베이터가 14층에서 멈춰 있더라고. 누가 위에서 열린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질 않길래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야겠다 싶었는데 딱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뭐 기다렸다가 타야겠다 싶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멈추더니 2층에서 멈추는 거야. 여기서 이상한 게 뭔 줄 알아? 그 아파트 구조가 2층, 3층은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게 설계가 돼 있었어. 왜냐면 2층은 1층에서 계단으로 바로 연결되고 그 당시 2층, 3층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없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거 왜 3층에서 멈춰? 이상한데? 생각은 했지만 고등학생이었던 나로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결국 엘리베이터가 1층까지 도착했고 나는 탔어. 그리고 9층을 눌렀지. 근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원 불 그게 딱 켜지면서 삐 하는 경고음이 울리더니 문이 안 닫히는 거야. 너무 신기해서 뭐지? 다시 내렸다가 다시 탔어. 이번엔 그 만원 불이 꺼졌는데 그래도 문이 안 닫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닫힌 버튼을 막 눌렀더니 그제야 문이 닫히더라고. 근데 닫히던 문이 다시 열리네? 뭐지? 싶어서 계속 닫힌 버튼을 눌렀는데 문이 닫혔다가 또 열리고 닫혔다가 또 열리고 계속 반복인 거야. 결국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걸어서 올라가야겠다 생각하고 엘리베이터를 나와서 현관 앞으로 나가서 2층으로 이어진 계단을 걸어가는데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지 스스로 딱 닫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눌러도 안 닫히던 그 엘리베이터가. 그리고 혼자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던 중에 그 2층, 3층은 안 멈추는 그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또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날 그 엘리베이터에는 나 말고 또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두 번째, 이건 내 친구가 겪은 이야기야. 그 친구가 강원도에 있는 모 부대로 선배 면회를 갔을 때 일이었어. 그날은 친구 2명이 선배 면회를 갔는데 부대 군인 회관에서 취사도 되고 숙박도 가능한 그런 곳이었대.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꽤 많이 마셨다고 하더라고. 문제는 술을 많이 먹고 나서부터였어. 친구는 자려고 누웠는데 화장실 쪽에서 계속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계속 들려오니까 처음엔
내가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싶었대.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게 몇 시간을 지나도 이 애기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친구는 이거 진짜 뭔가 좀 있는 건가 싶어서 그 소리가 나는 화장실 쪽으로 가보려고 했대. 술에 너무 취한 친구는 비틀비틀하면서 겨우겨우 화장실까지 갔대. 근데 막상 화장실에 도착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그 순간 아기 우는 소리가 딱 멈춘 거야.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같이 면회 갔던 친구한테 물어봤대. 야, 너 어제 새벽에 애기 우는 소리 못 들었냐? 근데 그 친구는 못 들었다고 하는 거야.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군대에서 무슨 애기 울음소리냐며. 더 이상했던 건 전날 밤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던 그 화장실. 아침에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그곳이 알고 보니까 화장실이 아니라 다용도실이었던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 친구가 들었던 그 아기 울음소리가 헛소리가 아니라 뭔가 진짜 이상한 소리였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애기 울음소리는 대체 뭐였고 왜 다용도실에서 났던 걸까? 세 번째, 베트남 여행 중에 겪은 엘리베이터 미스테리. 얼마 전에 내가 베트남을 다녀왔거든.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묵었는데 거기서 또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어. 내 친구들이랑 같이 빌린 숙소는 30층이 넘는 엄청 고층 아파트였어.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에어비앤비 숙소 입구에서 키카드를 찍고 들어간 뒤에 해당 숙소가 있는 층이랑 1층만 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지. 즉 다른 층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했어. 다만 1층, 2층, 3층은 수영장 때문에 이동이 가능했지. 우리는 낮에는 수영하고 밖에 나가서 마사지도 받고 관광도 하고 저녁엔 근처 로컬 식당에서 맥주랑 소주 마시면서 놀았지. 그러다가 나랑 같은 방 쓰던 친구가 좀 피곤하다고 먼저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이랑 더 놀다가 들어가려고 했지. 참고로 숙소 키카드는 2개였는데 하나는 친구가 가져갔고 하나는 내가 갖고 있었어. 막 신나게 놀다가 다른 친구들도 숙소로 돌아가고 나도 숙소로 향했거든. 엘리베이터가 총 3대였고 1층 버튼은 키카드가 없이 그냥 누를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1층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지. 엘리베이터가 도착해서 타긴 했는데 문제는 내가 가진 키카드가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아무리 찍어도. 보관함에 카드는 총 4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인식이 안 되는 그런 카드였어. 그래서 숙소층 버튼을 눌렀는데 당연히 키가 망가져 있으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1층에서 열린 버튼을 눌렀어. 근데 안 열리는 거야. 열린 버튼을 눌러도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렸어. 엘리베이터에 갇혔지. 어쩌지? 하고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지하 4층으로 내려가더라고. 거긴 주차장이었어. 지하 4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길래 나가봤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고 문도 막 잠겨있고 다시 타가지고 1층을 누르는데 이게 눌리지가 않는 거야. 다른 버튼들도 다 먹통이고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더라고. 또 엘리베이터에 갇힌 거지.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얘가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막 여러 번 시도를 하고 나서야 겨우 통화가 됐어. 야, 나 지금 첫 번째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어. 야, 빨리 좀 와줘. 야, 나 좀 꺼내줘. 라고 했는데 친구가 계속 안 오는 거야. 한 10분쯤 지나고 나서야 내가 탔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딩 하면서 1층으로 올라가길래 이제 내 친구가 나를 데리러 왔구나 싶었거든.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는데도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 안에서 한 5분 정도 갇혀 있다가 갑자기 문이 탁 열리더니 친구가 앞에 서 있었어. 내가 야, 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분은 갇혀 있었던 것 같아 막 이러니까 친구가 자기도 밖에서 엘리베이터를 계속 버튼을 눌렀대. 그래야 내가 탄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올라올 테니까.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가지고 얘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대. 그 앞에서 버튼을 누르면서. 다음날 아침 친구가 야, 너 어제 괜찮았냐? 라고 물어보길래 야, 말도 마. 너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친구가 이렇게 묻더라고. 야, 근데 네 카드도 그런데 너랑 같이 타고 있던 그 아저씨 카드도 먹통이었던 거야? 이러는 거야. 내가 말했어.
야 무슨 아저씨? 엘리베이터에 나 혼자 있었는데. 그랬더니 친구 표정이 싹 굳는 거야. 네 뒤에 아저씨 한 명 있었는데? 그러면 난 20분 동안 그 존재와 같이 있었다는 걸까? 네 번째, 번외 이야기. 죽은 친구가 꿈에 나온 이야기. 이건 조금 번외 이야기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함께했던 친구가 있었거든. 초등학교 때는 그 친구 집에도 자주 놀러 갔었고, 우리 집이 맞벌이라 집에 사람이 없을 때면 그 집에서 밥도 얻어 먹고 같이 게임도 하고 막 그랬었어. 근데 그 친구가 군대에서 너무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야.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 나는 친구 장례식에도 못 갔어. 그 당시엔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현실적으로도 이 장례식에 갈 여건이 안 돼서 결국 못 갔지. 그게 지금까지도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가끔 꿈에서 나와. 한 3년 4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뜬금없이 나오는 거야. 얼마 전에도 꿈에 나왔는데 꿈속에서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너 지금 괜찮아? 여기 있어도 돼? 나랑 얘기해도 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 걱정하지 마. 나 진짜 잘 지내고 있어.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묘하더라고. 좋기도 하고 안심도 되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슬픈 건지. 그 뒤로 마음이 더 이상해졌었어. 장례식도 못 갔다는 미안함이 커져서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수소문을 해서 소주라도 한 잔 따라주려고 했는데 친구가 안치된 곳이 어딘지도 모르겠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가지 못했지. 그게 너무 가슴에 남아. 꿈에서라도 친구가 나는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말해줘서 다행이긴 한데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프게 남아있더라. 진짜 친한 친구여서 서운해하지 않고 나를 계속 찾아와 주나 봐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 4가지의 이야기를 제보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 여기서 분명 혼자였는데 10,000원 삐! 얼마나 무서울까. 그리고 더 무서웠던 게 2층 3층은 원래 쓰지 않게 설계된 그런 엘리베이터였대요. 근데 계속 2층 3층 쓰고,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무언가가 이 구독자님이 열린 버튼을 누르면 옆에서 닫힌 버튼을 누르고 계속 이랬던 걸까? 그리고 계속 엘리베이터에서 무서운 일을 겪으셨는데 이 세 번째 베트남 여행 중에 겪었던 이 엘리베이터, 이게 너무 소름 돋았어. 이 엘리베이터에서도 이게 작동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지하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문은 안 열리고 20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친구가 나중에 말했죠. 야 근데 네 키카드 말고 그 아저씨도 망가졌었대? 야 뭔 아저씨? 엘리베이터에 나 혼자밖에 없었는데. 친구 얼굴이 싹 굳는 거지. 와 진짜 무서운 일 많이 겪으셨네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제보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저희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 주시고요. 거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맛깔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 이벤트는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뭐 오늘 못 탔다고 해가지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참여하다 보시면은 분명히 얻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